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1쪽이죠. 행정 이념에서 합리성을 정의합니다. 합리성이 뭘까? 자, 합리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적합하다 이 말이죠. 합리성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성에 부합된다. 이성에 적합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성 반대가 뭡니까? 감정 그러잖아. 감정이 아니라 뭐다? 이성에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서구 유럽 사상을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런다? 합리주의 그래. 그 합리주의라는 게 바로 뭐냐? 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이성에 적합하다. 갖다 합리성. 합리주의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계층제인데 수단과 목적이죠. 목적과 수단이 계층을 이루고 있다. 즉 목적과 수단의 연쇄관계 이걸 갖다 합리성 그럽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수단 그걸 뭐라 그런다? 합리성 그러죠. 합리성. 자, 개념 밑줄 거예요. 목적에 대한 수단에 보다 적합성 또는 냉철한 이성이나 정신적인 사고작용, 냉철한 이성이나 정신적인 사고작용 및 지적 통찰력으로서 행정에서는 능률성과 유사하며 수단의 한 목적성에 과간 목적 수단의 연쇄 내지 목적 수단의 계층제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냉철한 이성, 정신적인 사고작용을 합리성 그럽니다. 수학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게 바로 뭐다? 합리성이죠. 자, 학자들 몇 명은 사이몬도 나오고 폴 디징이 나오는데요. 사이몬은 합리성을 두 가지 나누죠. 내용적 합리성하고 절차적 합리성. 간단히 내용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는다 그 얘기죠. 그냥 간단히 목표 성취의 기여부.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우리는 내용적 합리성. 거기까지만. 절차적 합리성은 별표. 절차적 합리성. 냉철한 이성, 정신적인 사고작용, 통찰력을 갖다 절차적 합리성. 사이먼이 가장 중요시한 합리성을 말하죠. 그래서 인지력과 결부된 합리성. 사이먼이 만족모형에서 중시한 합리성이죠. 결과보다는 인지적, 의식적인 사유 과정, 지적, 과정을 중시하는 주관적, 과정적,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냉철한 이성, 지적 통찰력. 이것도 우리는 사이먼은 절차적 합리성. 꼭 별표. 폴 디징은 합리성을 5가지로 제시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기술적 합리성이 뭐냐? 기술적 합리성은 두 번째 줄 목표 성취에 적합한 수단을 찾는다 이거야.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찾는다. 그런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은 비용 편익 대비,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해서 가장 나은 대안을 찾는다면 경제적 합리성이죠. 간단히 두 번째 줄.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것인가를 판단한다.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것인가를 판단한다.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두 번째 줄. 사회체제의 구성 요소 간에 조화 있는 일관된 통합성. 일관된 통합성을 갖다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에다만 별표해 주세요. 법대로 합시다. 법적 합리성은 다른 말로 형식적 합리성.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연구할 때 중요시한 합리성을 법적 합리성, 일명 형식적 합리성, 별표. 인간 생활의 규범적 측면인 권리 의무 관계에서 갈등 해결 시 야기되는 차원의 합리성으로서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마지막 정치적 합리성.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차원에서 합리성을 우리는 정치적 합리성. 막스 베버는 합리성의 종류를 또 4가지로 나누고 있죠. 간단히 실질적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 이론적 합리성, 리을만 별표. 형식적 합리성을 뭐라 말했지? 법적 합리성은 별표. 법의 보편적인 기본 이념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서 관료제를 연구할 때 중시한 이념으로서 극치라고 봤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합리성을 법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그 다음에 9번 가외성이 좀 의외로 또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행정사 3회 시험 문제에서는 우측에 10 신뢰성, 사회적 자본이 시험에 나왔는데 가외성도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해볼까요? 가외성, 리던던시. 이는 가외성이 뭐냐? 이걸 말하죠. 더한다, 더할까, 가. 외적으로 되었다 해서 가외성이 있어. 수학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감승제 그러잖아. 가감승제할 때 가외성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는 왠지 불안해. 그래서 하나를 더 준다 이거. 하나를 더 준 이 알파를 갖다 뭐라 말한다? 가외성.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죠. 우리가 코란도 자동차는 4바퀴로 굴러갑니다. 4바퀴로 굴러가는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이어가 뻥끗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박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타고 다니죠. 스페어 타이어를 뭐라 말한다? 가외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는 장치를 뭐라 말한다? 가외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외성은 신뢰성은 높이지만 타이어가 뻥끗나지 않는다면 기름만 더 처먹는다. 경제성, 능률성은 떨어진다. 그러니 신뢰성은 높이지만 경제성, 능률성은 저하시킨다. 그런 장치를 가외성 그러죠. 19세기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무시했어 가외성을. 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죠? 뭐 범죄 수사를 할 때 경찰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경찰을 견제할 수는 검찰을 따라줍니다. 경찰청하고 검찰청 두 군데에서 수사를 해라.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지? 가외성이다. 가외성. 그 다음에 두 기관 간에 갈등이 또 초래할 수도 있겠지. 그 대신 정확성은 높일 수 있다는 거야. 정확성, 신뢰성은 높이지만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경제성, 능률성을 저하시킨다. 그게 바로 뭐지? 가외성. 개념, 기억. 지금 당장은 불필요하지만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게 두는 장치죠. 다른 말로 다 오버래핑, 중첩성, 두플리케이션, 중복성, 이퀴펀테틀리에서 동등 잠재력 이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 니은하고 리을 묶어봐. 중첩성하고 유사한 용어가 뭐다? 리을입니다. 중첩성.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 중첩성이죠. 그 다음에 중복성은 동일한 과업을 별도의 기관에서 경쟁적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거야. 독립된 상태에서 공동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다 우리가 반복성 그래. 반복성. 한 기관 내에서 혼합적으로 처리하면 뭐가 된다? 중첩성. 그다음에 적용 사례 이제 마르틴 랜도는 2가지 이상으로 결합된 것은 다 가외성이야.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다음에 양원제, 상원, 하원, 이원회제 2명 이상 모였죠. 재판, 3심제, 미국 연방제 전부 다 가외성이죠. 가외성의 장점은 기억만 미치고 있습니다. 조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가외성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그만하고요. 가외성의 한계점 뭐냐면 니은만 밑줄 비경제성적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비능률적이다. 신뢰성. 프란시스 후쿠야마를 들 수 있죠. 신뢰. 서로 믿자. 신뢰. 무형의 자산을 뭐라 부른다? 신뢰.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바로 뭐다? 신뢰 그러죠. 신뢰. 믿는다 이거야. 주요 특성 1. 신뢰는 사회자본의 중요한 부분이며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자본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종교, 전통 또는 역사적 관습 등과 같은 문화적 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나고 전파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자본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자본의 종류가 3가지인데 3번 봅시다. 경제적 자본은 사람들의 은행 계좌 속에 있다. 인적 자본은 IQ, 사람 머릿속에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구조 속에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자본이 생긴다. 신뢰, 그게 바로 뭐다? 사회적 자본이죠. 그 다음에 5번째,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공평한 법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정부는 사회자본을 창출한다. 페이지를 넘겨서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시험 문제인데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연구한 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작년에 출제되기 때문에 뭐 올해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2번만 정리합니다.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 일본계 미국인 학자 중에 누가 있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있죠. 기억, 신뢰란 부패로 인한 정부 실패나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 90년대에 나타난 조류, 뉴 가버넌스 이론과 관련이 있다. 뉴 가버넌스 이론. 그리고 디귿,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공동체는 구성원 관계에 대한 계약과 법적 규제가 불필요하여 구성원 간의 거래 비용이 낮아지며 공동행위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혈연지원 학연 등 연고주의와 가족주의 입각한 경제활동은 신뢰를 해침으로써 침체를 야기한다. 신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갑하고 을이 서로 신뢰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이거 뭐야?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계약서를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 그다음 참고, 사회적 자본이 뭐냐? 우리가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하나는 뭐가 있다? 사회적 자본 있다. 무형의 산물 중에 뭐가 있다? 사회적 자본. 1번, 사회자본의 핵심인 신뢰는 무형의 자산이므로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노력을 통해 투입해야 하지만 사회자본은 쌓이면 쌓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경향이 있죠. 은행돈 자꾸 갖다 뺏어 쓰면 다 고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자본과 달리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며 당사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증가하는 포지티브 썸 관계로 나타난다.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말이죠. 등, 고를 등, 같다 이거야. 등, 가격과 등가물처럼 교환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봅시다. 교환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교환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채무가 10조다. 빚이 10조가 있단 말이야. 10조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주식을 10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채무하고 이 주식은 교환할 수가 있단 말이야. 등가물이 교환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무슨 자본이다? 경제적 자본이다. 경제적.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등가물의 교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타나겠죠. 6번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은 밑에서 위로 상향적 속성을 지닌다. 8번째,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근데 사회적 자본에 엮이는 있다.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만 정리합니다. 한 집단의 강한 결속과 신뢰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척, 폐쇄성 등 부정적 요소를 갖게 된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페이지 연결해서 참고, 행정 이념간에는 조화 관계도 있고 갈등 관계가 있더라. 보완 관계, 대표적인 게 뭐하고 뭐가 보완 관계냐? 3번만 미치고 있습니다. 농률성, 효과성, 생산성은 서로 조화 관계다. 보완 관계. 반대로 상반 관계냐, 갈등 관계는 1번만 밑줄, 민주성하고 뭐다? 농률성은 갈등 관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쿤이라는 학자는 거대한 막교 안에서 더 빅딜 모델을 했어요. 형평성하고 효율성은 조화 관계가 아니라 갈등 관계가 있죠. 형평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양자는 갈등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2절 공익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공익 반대는 뭐죠? 사익이죠. 개개인의 이익은 사익이 되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즉 국민의 이익을 뭐라 부른다? 공익 그러죠. 이건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공익과 사익이 따라요. 사익. 뭐 간단하네.
공익하고 사익이 있더라. 여러분 개개인의 이익은 뭐다? 사익. 국민의 이익을 뭐라고 한다? 공익.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할 때 1차적 기준이 바로 사익이 아니라 뭐다? 공익이다 이거야. 공익. 아주 이건 100%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동시에 끝내주겠다. 추론 능력 1. 공익이란 무엇인가? 2. 정책 결정과 함수관계 분석하기. 3. 공동체주의와 함수관계. 4. 엘리트주의 반대가 뭐다? 다원주의. 개념 1. 행정인의 즉 공무원의 도덕적 행위를 좌우하는 최고의 규범이나 가치.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 셋째, 정책 결정의 규범적 기준. 그걸 우리는 공익거래죠. 특성, 이제 공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추상적이죠. 이 특성을 봤더니 첫째, 공익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행정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규범적, 윤리적, 가치 중심적, 질적, 복합적, 유동적, 불특정 기준이며 존재 기준이다. 그 외에도 공익은 구체적, 고정적, 절대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이며 가치 판단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 정리합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뭐라고 한다? 공익. 4번이 시험이 나옵니다. 공익과 관련된 학설에서 실체설 하죠. 실체설에다 그림 그려봐. 피라미드 딱 그려놓고 실체설에다가 피라미드를 그리세요. 그려놓고 폐인형에서 반대 과정설에다가 계란 그리세요. 계란 이렇게 쫙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네 가지를 실체설 반대가 뭐다? 과정설. 그럼 여러분 자 실험입니다. 이거 잘 봐. 이게 꼭지점이잖아. 이게 소수 그러죠. 소수 밑에는 반대가 다수가 되겠죠. 다수 잘 보세요. 소수하고 다수가 있다. 이 소수를 우리는 지배자 그러죠. 지배자. 지배당한다. 피지배자. 잘 보셔야 돼.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피지배자. 지배자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트라고 말해. 뭐다? 엘리트 그래. 밑에는 이제 people, 대중 그러죠. 대중. 이렇게 여러분 정리됐죠. 그러면 엘리트는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 생각합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엘리트는 누구냐면 철이냐, 철학자. 철학자가 바로 엘리트에서 철인 정치 그럽니다. 플라톤의 뭐다? 철인 정치. 그렇죠? 우리나라 봐.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엘리트는 누구냐면 엘리트는 누구냐 이거야.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이야. 육사 나온 뭐다? 군인들. 육사 출신들. 그게 전부 다 뭐다? 엘리트다 이 말이야. 네, 이런 말 있죠. 옛날에 박사 위에 누가 있다? 육사가 있다 이 말이야. 육사에 이제 더 우습게도 위에는 뭐 여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럼 또 봐. 박정희 대통령 60년대 70년대 엘리트는 누가 있다? 군인이 엘리트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자. 지금 와서 엘리트는 많아. 지금 와서 엘리트는 의사도 엘리트야. 교수도 엘리트단 말이야. 기업체 사장도 보다 엘리트다 이거야. 아, 달라진다 이거야. 그럼 잘 봅니다. 여기서 시대가 변해도 영원한 엘리트는 관료 집단 누가 있다? 관료 집단이야. 공무원을 뭐라 부른다? 엘리트 그런 거야. 엘리트 잡아. 엘리트 이 피라미드에서 엘리트는 누구냐? 이게 바로 관료 집단. 물론 정치가 되지만 누구다? 관료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료 집단. 그 다음에 이 피플은 뭐 대중, 국민이잖아요. 누가 있다? 대중.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 계란에서 있잖아. 계란에서 엘리트는 누구냐 이거야. 이게 중요해. 계란에서 엘리트는 누구냐면 읽어보자. 뭘 말한다? 이익집단을 말하는 거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익집단도 엘리트다. 이익집단도 엘리트다. 그런 사회를 갖다 다원주의 그래. 플러리즘. 뭐라 말한다? 다원주의.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읽어보자. 어디를 말한다? 미국. 미국과 같은 어디를 말한다? 선진국이란 말이야.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말한다? 다원주의 그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자. 미국에서
정책 결정은 주로 누가 하냐면 누가 한다? 이익 집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우사 집단, 약사 집단, 뭐 변호사 집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 봐. 반대로 관료들이 주로 정책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런 주의를 갖다 엘리트주의 그런 거예요. 바로 뭐다? 엘리트 이론. 엘리트주의. 미국이 아니라 케냐와 같은 선진국이 아니라 어디서 말한다? 신생국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케냐와 같은 신생국에서는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 그런 주의를 말하고 엘리트주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익 집단들이 주로 정책 결정한다. 무슨 주의다? 다원주의 그런 거예요. 아셨지? 중요한 거 여러분. 그래서 엘리트주의 반대가 뭐다? 다원주의.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관료. 여러분 자 공익. 잘 봐야 돼. 공익을 결정할 때 이익 집단들은 참여를 배제하고 관료들만 참여해서 공익을 만들었다. 어디서 나타나지? 엘리트주의. 그런 공익을 읽어보자. 실체가 있다 해서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실체설. 뭐라 말한다? 실체설 그런 거예요. 중요죠. 실체설. 이제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공익을 결정할 때 이익 집단들 간의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쌈박질로 공익을 만들었다. 이익 집단들이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조정을 거쳐서 공익을 만들었다. 그런 공익을 반대로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과정설. 뭐지? 과정설. 바꿔 말하면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다? 사익이겠지. 관료들이 주로 추구하는 가치는 뭐다? 공익. 다시 한 번입니다. 이익 집단들이 투쟁, 갈등, 타협,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익이 나올 것이다. 즉 사익이 공익으로 변할 수 있다. 무슨 설? 과정설. 사익이 공익으로 변할 수 없다. 읽어보자. 뭐지? 실체설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익을 결정할 때 이익 집단들은 참여를 배제하고 관료들이 이성을 가지고 공익을 만들었어. 그걸 뭐라 말한다? 실체설. 그리고 공익과 사익은 명확히 구분이 돼. 공익하고 사익은 명확히 구분이 된다. 실체가 있다해서 뭐라 말한다? 실체설. 아니다. 이익 집단들이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익이 만들어진다. 즉 사익이 공익으로 바뀔 수 있다. 공익과 사익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됐지? 과정설 그럽니다. 실체설은 어디서 나타난다? 엘리트주의. 과정설 어디서 나타난다? 다원주의. 그래서 이 실체설은 주로 정책 결정할 때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 어디서 나타난다? 합리 모형. 반대로 다원주의는 합리 모형 반대 읽어보자. 뭐가 되는 거지? 점중 모형. 뭐지? 점중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뒤에 보면 여러분 다 나오는 거야. 한번 일단 찾아봅시다. 몇 페이지 있는가? 자, 2편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2편 들어가서 아주 중요했죠, 지금. 2편. 236페이지 2번 엘리트주의. 그다음 그림 그립니다. 피라밋. 237페이지 3번 다원주의다. 그림 그립니다. 계란. 그다음 또 한번 넘겨봅시다. 또 한번 넘겨서 290 그렇죠? 291페이지 또 나오죠. 291페이지 1번 합리모형 그림 그립니다. 피라밋. 패는 292페이지 점중모에다 계란.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네 가지. 이게 100%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은 실체설 반대가 뭐다? 과정설. 이 가운데 낀 것 중에서 이것과 요거에 좀 유사한 것 중에 가운데 꼈다 절충설 뭐가 있다? 절충설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117번 실체설. 일명 적극설이라고도 하며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고 기본적 가치로서 정의, 형평, 평등과 같은 것을 내둔다. 이에 해당하는 학자는 플라톤과 루소,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다. 플라톤의 뭐다? 철인정치. 특징은 공익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다. 공익은 선언적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 그렇죠. 니은 사익이 공익으로 바뀔 수 없어. 전환될 수 없다. 그리고 디귿 공익을 단일인 또는 소수인 엘리트가 결정하여 무슨 모양? 엘리트 모양. 그리고 4.
정책 결정이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어 무슨 모형이다?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 그리고 누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인 정치적. 비판이 있어요. 비판점은 니은만 정리합니다. 소수인이 정책 결정 또는 공익을 결정함으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다. 반대로 과정설은요. 공익이란 상호 경쟁적인 다원적 이익이 적절히 조정된 결과로 보며 사이곡은 특수이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동사회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학자 슈베트, 하몬, 린드블럼 등 있다. 특징은요. 반대로 기업, 공익은 후천적으로 정해진다. 경험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니은 점중 모형이죠. 지금 공익과 사익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어디서? 다원주의에서 나타난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기억 정리합니다.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이 공청회 할 때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이익이라든지 힘없는 집단의 이익은 무시당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의사 집단하고 약사 집단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소수인 약사 집단의 이익은 무시당할 수 있고 힘 있는 다수 이익만 반영될 수 있다. 또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들이 이거 무시당한다. 이건 과정설의 단점이 되겠죠. 기억에 대한 별표.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기까지. 무슨 참고 나왔죠? 공익에 분류해서 실체설에다 그림 그립니다. 피라미드 딱 그려놓고 과정설은 계란 그려놓고 동의어 적극설, 규범설, 반대 소극설, 절자설. 두 번째까지 정리합니다. 사익과 구분되는 공익은 존재한단 말이야. 공익과 사익은 명확히 구분된다. 반대로 공익과 사익은 구분돼야 된다. 하면 뭐지? 과정설. 이렇게 정리됐죠. 그 다음에 찾아보시고 있습니다. 밑에 가서 공익을 단일인 소수 엘리트가 결정하여 엘리트 모형 합리에 가깝다. 반대로 정책 결정이 집단 모형 점중 모형에 가깝다.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국방 외교 정책은 주로 실체설. 반대로 토론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정책은 과정설이죠. 그다음에 밑에 2번 그냥 간단히 절충설을 일명 합의설 그러죠. 1. 공익은 광범위한 다수이익, 즉 최대 공약수적인 이익이다. 두 번째, 다수이익을 중시함으로 소수이익은 희생된다. 공익은 성질상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징으로 생각되며 선출된 공인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익을 조정한다. 자, 공공선택모형 작년 시험이죠. 공공선택모형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공유로 본다. 그럼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이렇게 개인 정확히 대중의 이익이 공익이다. 대중의 이익이 공익이다. 뭐지? 실체설. 개인의 이익이 공익이다. 개인의 이익이 공익이다. 뭐다? 과정설. 소비자 이익이 공익이다. 가운데 있다. 뭐지? 절충설. 이렇게 정리됐네요.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결론 내려줍니다. 공익은 시험에 나옵니다. 피라미드, 실체설, 계란 뭐다? 과정설.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 가운데 껴있다 뭐다? 절충설, 일명 합의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폐 넘겨서 3절 행정문화가 나죠. 행정문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행태, 의식구조의 총합을 행정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문화, 행정문화, 사회문화. 가장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 문화를 뭐라고 한다? 사회문화. 사회문화 밑에 뭐가 있지? 행정문화가 있다. 개념만 한번 정리해보죠. 사회문화에 대한 하위문화의 성격일 때는 특정 국가의 행정관료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및 가치의식의 총합을 말한다. 행정문화의 특성을 봤더니 첫째, 구성원의 사고 행동을 결정하는 영역이죠. 두 번째 이거야. 최고관리자의 이념과 관련성이 많죠. 최고관리자 이념하고 관련성이 깊다.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이죠.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하위 문화를 또 포용한다. 7번만 별표하세요. 시대상을 반영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특성을 가진다. 행정문화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고정성이 아니라 뭐다? 유동성, 변동성을 가진다. 행정문화의 주요 속성 1번, 2번 반대표시 해볼까요? 선진국의 행정문화, 괄호고 저거 미국 문화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도국 행정문화. 개도국 행정문화면 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현재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해보자. 선진국 행정문화 1번. 이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합리주의. 모든 객관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태도죠. 두 번째, 전문주의죠. 전문직업주의. 역할의 분할을 중시하고 전통 관습과 같은 절차를 무시한다. 상대주의죠. 어떠한 가치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 있다. 상대주의. 나머지 모험주의, 중립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1인 1표에 의한 평등주의를 갖다 세속주의. 개도국 행정문화. 첫째, 형식주의죠. 레드 타입, 형식주의. 법률과 실제 생활의 괴리현상. 법 따로, 생활 따로. 형식주의. 두 번째, 권위주의죠.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 같은 행태를 권위주의. 세 번째, 일반주의. 공무원은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하는 거야. 무슨 주의다? 일반주의. 관료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하는 주의죠. 4. 할거주의. 밥그릇상, 섹셔널리즘, 할거주의. 자기가 소속한 부처나 관만의 이익을 중시하여 협조나 조정이 곤란하다. 우리말로 부처이기주의. 왜? 지나친 전문화, 분해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의식주의. 절차나 관습, 선례군, 체면 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를 의식주의. 연고주의. 혈연지연 학연에 얽매여 있다. 연고주의. 운명주의. 신의 뜻대로 하소서 운명주의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간단히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로 볼 수 없는 것은 1. 권위주의 2. 형식주의 3. 운명주의 4. 할거주의 5. 합리주의. 정답 뭐다? 합리주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사회지표. 지표란 게 많죠. 경제지표도 있고 사회지표도 있고 국정지표, 간접지표, 직접지표, 투입지표, 산출지표 많다 이거야. 간단히 정리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 경제지표, 삶의 질을 측정한 지표는 뭐다? 사회지표. 경제지표보다 넓은 개념이 바로 뭐지? 사회지표 그러죠. 사회지표가 시험에 나올 문제는 딱 하나 있죠. 소득 측정지수. 소득 불평등 측정지수 중에서 지니계수하고 로렌츠 국소를 내지 않겠냐. 시험에 나오면 간단히 정리합니다. 사회지표 뭐냐. 개념 1번, 2번만 정리합시다. 의미 없다.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로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하게 해주는 척도. 그리고 이 경제지표가 양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사회지표는 양과 질을 포함하는 삶의 질,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일명보다 복지지표라 말한다. 의미 없어요. 보지 말고 패는 거에서 시험에 낸다면 124페이지 소득 분배 기준. 요게 나오지 않겠냐. 소득 분배 기준. 여러분 요즘 신문 보면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화된다.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지표가 뭐가 있냐면 1순위가 지니계수야. 지니계수밖에 없다. 2순위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로렌츠 곡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소득 분배 기준. 자, 첫째 1번 미치고 있습니다. 로렌츠 경제학자보다 로렌츠 곡선. 2번 별표보다 이탈리아 통계학자 중에 들어있다. 지니계수. 3번, 4번 반대 표시해봐. 소득 5분위 배율. 5분위 배율을 보다 자세하게 분류한 게 소득 뭐다? 10분위 분별. 반대 표시 해놓고요. 10분위 분별. 우측 가서 5번. 그냥 몇 줄? 빈도함수. 6번 그냥 뭐다? 애킨슨 지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그 박스 한번 보세요. 완전 평등 반대가 완전 불평등이죠. 완전 평등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보주의야. 진보주의. 완전 불평등을 초래한 게 뭐다? 보수주의. 적어놓습니다. 완전 평등.
형평성이니까 진보주의. 완전 불평등. 효율성이니까 뭐다? 보수주의. 진위계수하고 로렌츠 곡선 묶어주세요. 0하고 1. 0으로 갔을 때 평등, 1로 갈 때 불평등. 로렌츠 곡선. 대각선 45도 평등. 직선 90도보다 불평등. 불평등. 그다음에 10분위 분배율하고 5분위 묶었죠? 10분의 2로 갈수록 평등, 제로로 갈수록 불평등. 반대로 5분의 적을수록 평등, 클수록 불평등. 애켄드 지수 0하고 보다 1. 자, 하나씩 제가 설명할 테니까 124페이지 로렌츠 곡선 정리합니다. 일단 로렌츠 곡선 그림 먼저 봐봐요, 여러분. 그림. 가로축이 바로 인구의 누적 비율이고요. 세로축은 뭐다? 소득 누적 비율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0하고 그 C 있지. 0하고 C가 대각선이야. 0하고 C하고가 대각선이고 그 빗줄집 부분 금음달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불평등의 크기를 말한 거야. 불평등의 크기를 말한다. 자, 그럼 로렌츠 곡선 한번 보죠. 1번 가로축의 소득액순으로 소득 인원수의 누적 배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의 소득 금액의 누적 배분비를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곡선이죠. 두 번째,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이야. 45도. 일치한다. 반대로 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의 크기가 불평등 지표가 되죠. 그리고 3. 소득 분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제량 분포의 집중도 또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4. 소득의 계층별 분포 혹은 지역소득의 차별적 분포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특성만을 중요시하는 한계점이 있죠. 5번에 답은 별표. 로렌츠 곡선이 45도 대각선이 되고 진위계수가 0인 경우 완전한 소득균등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일단 해놓고요. 2번이야. 진위계수가 중요하죠. 별표했죠. 진위계수 1.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2번에다 별표하고요.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의 상태를 계수한 것으로 대각선 아래의 전체 면적, 즉 삼각형에 대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면적, 금음달 모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각선 아래의 면적으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나눈 값이다. 그리고 4. 완전 평등은 제로, 완전 불평등은 1값으로 표시하며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이 방법은 다른 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예를 들어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 통계학자 중에 진위가 있어. 진위계수는 0하고 1이다. 0이 평등, 1이 불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은 45도 대각선이 평등이고요. 90도 직선이 뭐다? 불평등이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 국가의 소득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득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인구를 또 10등급으로 구분한 거죠. 가로축이 인구의 누적이야. 인구의 누적 비율을 10등급으로 표시하고 세로축은 소득의 누적 비율을 10등급으로 표시한 거야. 그러면 어느 게 평등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10% 인구, 하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10%를 벌었다면 그게 바로 평등이죠. 평등이다 이거야. 평등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하위 20% 인구가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보면 평등이죠. 몇 프로를 보면 평등이다? 20을 보면 평등이 되겠죠. 30%
하위 30% 인구가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보면 평등이 되는 거지 30%를 보면 평등이 되겠죠. 평등. 그 다음에 상위 90% 인구가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보면 평등이 된다? 90%를 보면 평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상위 100%,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10%를 벌면 어떻게 되는 거지? 평등이 된다. 평등. 이게 평등이잖아요. 이걸 이어보자. 이어보면 어떻게 나오지? 대각선이 나온 거예요. 대각선. 이 대각선. 이게 바로 완전 뭐다? 평등을 받는 평등을 받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진 않아. 이런 미국 사회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10%만 벌겠어? 더 벌겠어? 더 많이 법니다. 그럼 하위 10%는 전체 소득 10%를 버냐? 10%를 벌 수가 없어. 그럼 제가 봤더니 하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10%가 아니라 기껏 벌어 5%야. 얼마다? 5% 정도 벌 거야. 5% 정도 벌고요.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10%가 아니라 20%는 벌 것 같아. 제가 한 20%. 얼마 정도 번다? 한 20%를 벌 거란 말이야. 20% 번다 이거야. 이걸 이어보자. 이걸 이어봤더니 20%를 번다 이거야. 요 정도. 이어봤더니 뭐가 생긴다? 포물선이 생긴다. 그러겠죠. 요 점. 이 점이 바로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불평등. 그래서 이 곡선이 이 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야.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 빗줄집 면적, 이거 B라 할게, B. 이게 바로 불평등의 정도야. 그래서 빗줄집 부분이 대각선으로 갈수록 평등, 이 직선으로 올수록 불평등이 돼. 이 나머지 면적이 뭐다? A가 되는 거야. A. 그래서 로렌츠 곡선 진위계 수화라는 것은 A, B, A하고 B 합한 면적을 가지고 뭘 넣었다? B를 나눠준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했습니다.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위 분배라고 10분위 분배는 이제 반대인데요. 5분위 분배는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었다 5분위 분배를 그런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5분위 분배율이 뭐냐면 5분위 분배율 이제 반대가 10분위 분배율이 되겠죠. 하위 20% 소득을 가지고 상위 20% 소득을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 하위 20%가 뭐냐면 하위 1등급 플러스 2등급 소득 합계를 가지고 상위 9등급 10등급을 나눠준 비율을 갖다 우리가 5분위 분배를 그러죠. 그럼 우리 간단히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미국 해볼게. 미국은 5분위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온 거 봅시다. 미국에서는 하위 1등급, 2등급 소득 합계를 합쳤더니 $1,000, $2,000에서 한 $3,000. $3,000쯤 되고요. 9등급, 10등급 소득 합계를 봤더니 9등급은 한 $10,000, 10등급 한 $20,000 하면 얼마 된다? $30,000가 되겠다. $30,000. 나눠봐. 몇 배 차이 난다? 10배. 몇 배 차이 난다? 10배 차이 난단 말이야. 스웨덴을 볼게, 제가. 스웨덴은 말이야, 하위 20% 평균 소득이 예를 들면 $3,000다. $3,000다 이거야. 상위 20% 소득 합쳤더니 한 $9,000더라. 나눠보자. 몇 배 나오지? 3배. 3배. 그래서 스웨덴하고 미국하고 소득 분배 격차가 큰 국가는 어디다? 미국. 그래서 5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 분배는 잘못됐다. 5분위 분배율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는 어땠다?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10분위 분배는 이제 반대야. 반대. 2로 갈수록 클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고 0으로 갈수록 소득 분배가 잘못됐다. 이게 바로 10분위 분배율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5번 빈도함수 소득 계층별 인구 특성이 비선형이거든요. 복잡하다. 비선형이고 저소득층에 비하여 고소득층이 적은 상황에서 인구와 소득 수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기법. 빈도함수. 그다음에 애킨슨 지수. 경제학자 중에 애킨슨도 똑같아. 0으로 갈수록 평등, 1로 갈수록 뭐다? 불평등. 결론 내립니다.
사회지표가 시험에 나오면 로렌츠 곡선하고 진위 곡선을 연결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5분위 분배율은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클수록 소득 분배가 잘못 이루어졌다. 10분위 분배율은 그 반대더라. 네, 복지사회 나오죠. 이제 요즘 강조하는 게 복지사회 그러는데 복지사회 구현방은 두 가지죠. 사회보험제도하고 공공부조가 있죠. 우리 4대 보험제도 있잖아. 4대 보험이 이게 바로 사회보험제도. 극빈자를 도와준다.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제도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가장 역사가 오래됐네. 64년도 뭐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다음에 국가가 관리 주체죠. 세계 최초는 독일의 천렬대상 비스마르크 정부 때 도입했죠. 누구나 다 가입해야 돼. 강제성 있다. 능력 부담 원칙, 응량성 원칙이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 응량성 원칙. 능력에 따라서 낸다 이거죠.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발달한다. 미리 조성한다 해서 사전적 행위야. 사전적 행위. 그리고 왜 이런 걸 만듭니까? 공통의 필요성을 충족한다. 즉 소득 분배 효과. 반대로 공공부조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합니다. 극빈자를 위한 구호나 원호사업,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기초연금 같은 거, 조세 이건 국민의 세금, 조세 수입을 충당하죠. 그리고 빈곤에 대처하는 사후적 행위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이 없는 노인들한테 정부가 뭐 20만 원씩 주잖아요. 이건 바로 뭐다? 공공부조야. 근데 여러분 국민연금 내라고 할지 이건 뭐다? 사회보험제도.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자유 반대가 평등 그러잖아요. 자유는 우파, 평등은 좌파. 한번 정리해보죠. 마무리한다. 자유주의는 뭐냐? 기회만 균등. 평등주의는 뭐죠? 결과의 균등. 그 효율성. 반대는 형평성. 성장이냐 분배냐. 작은 정부, 거대 정부. 경제 아담 스미스. 반대 케인스. 복지재정을 감축. 반대로 복지재정 팽창. 그 다음에 3번은 볼 필요 없고요. 큰 2번 자녀적 복지 반대를 제도적 복지로. 이거 같은 말인데요. 1958년 율렌스키와 르보이에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티트머스와 미라시에 확대됐다. 자, 이게 뭐냐면 우주가 더 봅니다. 참고 자녀적 복지에다 그림 그립니다. 계란 딱 그려놓고요. 제도적 복지에다 그림 그립니다. 피라미드 해봐. 피라미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빈곤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가난한 이유. 빈곤의 일차적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 개인 너가 게으르기 때문에 개인 너는 빈곤할 수 없겠다. 이게 바로 자녀적 복지라는 거야. 자녀적 복지, 일명 선별적 복지라는 거야. 선별적 복지. 다른 말로 보충적 복지 그럽니다. 보충성이는 보충적 복지 그런 거야. 반대로 빈곤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있다. 사회에 있다.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그런 복지를 갖다 우리가 제도적 복지 그래. 다른 말로 보편적 복지. 어디서 신문에 들어봤죠? 보편적 복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빈곤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 너가 게으르기 때문에, 태만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빈곤한 거야. 자녀 복지, 선별적 복지, 보충적. 이런 복지를 갖다 우파 그래. 뭐다? 우파. 일명 누가 강조한다? 자유주의자들. 아니다. 빈곤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때문에 문제가 있다. 국가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걸 갖다 제도복지, 다른 말로 보편적 복지 그럽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거야.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제도복지, 보편복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금수저를 물고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할 수가 없다. 이건 개인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책임 있다는 거야. 그럼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제도복지, 보편복지. 아니다. 개인 네가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 자녀복지, 선별복지. 보편적 복지를 갖다 좌파 그래. 좌파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누가 강조한다? 진보주의. 더 쉽게 한번 해봅니다. 이건희 회장 손자든 노숙자 손자든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뭐다? 제도복지, 보편복지. 두 번째, 이건희 회장 손자는 부자니까 무상급식 하지 말고 노숙자 손자만 무상급식이 된다. 읽어보자 뭐다? 선별적 복지. 이렇게 말하죠.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 박스. 사회복지를 위한 국민소득의 지출수준. 자녀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지만 낮다. 반대로 높다. 급여 수준 미흡하다. 적정하다. 국가 서비스와 급여 범위 제한적. 포괄적. 가난한 사람만 준다. 제한적. 모든 사람한테 줘야 된다. 포괄적. 수혜 범위 소수냐 대다수냐. 프로그램 성격 선택적 보편적. 재원 조달 방식 기여금. 반대로 국민의 보다 조세. 민간 조직 역할이 크고 반대로 작다. 가치만 좀 별표입니다. 가치. 자유복지는 최적주의. 그러나 제도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니까 안정, 평등, 인도주의 꼭 별표. 안정, 평등, 인도주의. 무슨 복지다? 제도적 복지죠. 뭐 선택적 복지는 이걸 말해요.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복지카드를 주고 그 복지카드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게 한다. 선택적 복지가 하죠. 공무원보다 복지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만 정리해봅니다. 정부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기호 여건, 삶의 양식에 따라 각자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우리는 선택적 복지제도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더라고.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액이 틀리더라고. 평균을 봤더니 강원도 공무원은 76만 원을 1년에 사용할 수 있더라고. 서울시 공무원은 한 236만 되더라고. 평균적으로. 자치단체마다 틀리더라. 여러분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한 적 있죠? 공무원 복지카드를 가지고 제가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신발 10만 원짜리 사면 영수증을 꺼내주고 그 영수증을 갖다 경리과에 제출하면 현금 1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런 카드를 뭐라 부른다? 공무원 복지카드 일명 선택적 복지. 특징은 딱 하나야. 공급자 이주가 아니라 누구다? 수요자 이주가 가능하다. 갖다 선택적 복지다. 그 순기능에서 2번만 비추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28페이지 5번에다가 반대 표지 봐. 진보주의 반대가 뭐다? 보수주의. 많이 들어봤잖아. 진보주의 반대보다 보수주의. 가치관,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 있는 인간. 인간은 신이 아니다. 진보주의. 반대로 인간은 신이다.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 보수주의. 이념, 자유를 옹호한다 해서 정확히 적극적 자유. 반대로 자유를 강조한다 해서 소극적 자유. 그리고 수직적 형평. 결과의 균등을 강조하죠. 반대, 기회의 균등.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치료가 가능하다. 반대로 시장을 따라라.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정부 실패는 시장주의의 치료가 가능하다. 정책 위험할 때 분배냐 성장이냐. 소유 집단에 동안 정부 정책 선호. 반대 이제 비례세. 공익 목적의 정부 규제를 강화합시다. 반대로 탈규제화. 그다음에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강조. 반대로 분배 정책. 대표성 관료제, 실적제. 낙태 금지를 위한 정부 권력 사용 반대. 낙태에 대해서 찬성. 보수주의는 낙태 반대죠. 네, 공립 학교에서 종교교육 반대 해서 진화론을 믿죠. 반대로 보수주의는 공립 학교에서 종교교육 찬성해서 창조론을 믿는다. 비교를 봤더니 뭐 거대 정부, 작은 정부, 복지국가, 자유국가, 수정자본주의, 순수자본주의, 사회주의, 반대보다 자유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쪽이 주로 진보주의에 가깝고 새누리당이 바로 보수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하면 됐네요. 여기까지 정리됐다. 그럼 여러분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뭐 간단히 이거 피라미드하고 계란을 나눴죠. 피라미드는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진보주의. 계란은 어디서 나타난다? 보수주의. 피라미드하고 계란이다 이거야. 그래서 진보주의도 강조하는 복지를 갖다 제도적 복지, 보수주의도 강조하는 건 아까 뭐지? 자녀적 복지, 자녀적 복지다. 이쪽이 바로 좌파, 이쪽은 뭐가 된 거지? 우파. 진보주의는 주로 결과의 균등, 보수주의는 뭐다? 기회의 균등이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